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리스크 감독팀의 김정일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더벨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럼 2025년 행사에 발표를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금융 정책 방향과 감독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현재 은행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금융 정책 및 감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금융 정책 및 감독 방향이 왜 수립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감독당국이 수립한 개선 방안을 설명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런 환경 하에서 은행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은행 산업의 개요입니다. 국내 은행 산업의 주요 핵심 지표를 가지고 현재 은행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는 총자본 비율이 최근 기준 15.95%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위기 시에 손실 흡수 능력이 아주 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유동성을 보시면은 단기 유동성 규제 비율인 LCR 비율이 119.4%로서 규제 비율인 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요.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부실 채권 비율이 지금 이제 그 절대적인 수준은 계속 높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 실적 측면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상반기 기준 2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14.9조 원입니다. 이걸 다 단순히 2배를 하더라도 올해 연간 대비로는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영업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자산의 질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의 자산 구조 혹은 조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은행의 자산은 여전히 대출 중심의 영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기업 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이제 절반 이상으로 큰 편이긴 합니다. 나머지 가계 대출 안에서는 이제 주담대가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달 구조를 보면은 이제 시중, 지방,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예금하는 예수금이 주로 이들의 조달 재원이 되겠고요. 특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금이 절반 정도, 나머지는 은행채를 발행해서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은행 산업의 현재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최근 금융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 경제는 이제 그 새로운 활로의 모색을 이제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쏠린 어떤 금융의 물줄기를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5가지 포인트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취임하신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해서 주택 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 쏠림 방지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종합하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인 도약을 완성하는데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 5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즉 생산적 금융 이제 공급 확대 방안과 부동산 금융 쏠림 방지 방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이제 배경이 된 어떤 문제의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한 5위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이고요. 참고로 주요국인 이제 영국,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각각 12위, 24위, 1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안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첫 번째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신용이 어떤 특정 자산군에 이제 몰리게 되면은 아무리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쇼크가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가계부채 비중이 크다는 GDP 대비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기업 대출 비중을 줄였느냐 하면은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 트렌드를 보시면 기업 대출 비중이 2022년 이후에 가계 대출을 넘어서서 이제 절반 이상으로 이제 아까 그 파이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불황에 따른 기업 대출 수요의 증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종이 2019년 이후 2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부동산업이 차지하게 된 그런 것도 어떤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대출 안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이제 큰 이런 상황을 합쳐서 부동산 쏠림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쏠림이 지속되는 경우에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부진해지는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이제 신용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출의 특성이 이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환 부담이 크고 이제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IS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 상승 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한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경제 성장 동력이 이제 저하가 된다는 것이죠. 자금이 이렇게 제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생산적인 부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분야로 흘러가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OECD 국가의 GDP에서 이제 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2%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 부분이 성장을 해야 공급망을 통한 다른 기업에 대한 동반 성장 그리고 이제 급여를 이제 통한 어떤 가계 부분의 소득 증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왜 부동산 대출에 집중을 할까요? 부동산 대출 중에 주담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 주담대라는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기는 합니다. 이게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담보가 확실하니까 혹시 차주에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연계된 얘기이긴 하지만 위험 가중치가 낮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 14개 은행의 이제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가 16.7%고요. 또 기업 대출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숫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게 이제 은행으로서는 자본 부담이 낮으니까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대출이니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시장 수요가, 대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영업 부담도 적고, 그리고 이제 심사 비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재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좀 주담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운영 비용이 낮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은행 대출에서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위험가중치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최근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이렇게 생산적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이 위험가중치가 너무 이제 불균형하게 세팅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자본 규제는 리스크의 베이스 관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그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한 어떤 수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등급법 기준으로 어떤 규제, 위험 가중치를 산정하는 이제 수식인데, 요 안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PD라든지 LGD, 그러니까 이제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률, 요것이 주담대의 어떤 그 PD나 LGD가 다 기업 대출보다 낮습니다. 이제 PD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치 연체율을 비교했을 때 주담대가 이제 기업 대비 절반 이하로 낮고요. 그다음에 LGD 같은 경우도 기업 대출의 부동산 담보 비중은 뭐 이제 러프하게 한 60% 정도지만은, 주담대는 이제 거의 저희 이제 강력한 LTV 규제로 인해서 거의 뭐 전액 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D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함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아까 말씀드린 16.7대 43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이게 이제 BIS 홈페이지에 있는 전 세계 이제 그 글로벌리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더라도 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 평균이 이제 49.1%로 우리나라 평균이 아까 43%보다 높고,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평균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가중치의 불균형만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주담대 증가 현상을 이제 모두 설명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이제 원인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능력으로 다 이제 설명드릴 수는 이제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독 당국이 이제 부동산의 이제 쏠림을 이제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조에서 그런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그래도 이제 위험가중치도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감독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줌으로써 은행들이 조금씩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런 이제 위험가중치 조정이라는 방안을 이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방향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금융 쪽으로 낮게 기울어진 시소 모양을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가중치를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 바젤 기준 대비 이제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감독 당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적 부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이렇게 낮추는 거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낮추거나 하면 국제 신인도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먼저 이제 부동산 부분의 RW를 이제 높이는 부분, 특히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이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현재는 지금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K 함수라고 불리는 저 함수를 통해서 위험가중치가 이제 산출이 되고요, 은행별로. 거기서 산출되면은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가
15%를 이제 하회하는 경우에는 15%를 그냥 하한으로 적용해서 15%보다 더 낮아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 PD나 LGD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는 다 뭐 10% 언저리 뭐 굉장히 낮은 그런 위험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15%를 적용하고 있었던 하한 때문에 15%를 적용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 하한을 이제 20%로 이제 상향을 하는 방안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지금 이미 나간 어떤 그 주담대에 대한 부담을 더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급 방향을 이렇게 바꿔라라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당초 내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이제 최근 그 11호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러한 주담대에 대한 유형화 조치 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형화 조치 자체를 높이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해외에서도 추진 중인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부분의 유형화 조치를 상향하는 어떤 방안으로는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유형화 조치 개선입니다. 은행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150% 유형화 조치를 적용하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담보물이 굉장히 그 적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분양률 같은 게 이제 높은 경우에는 좀 더 우량한 PF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100% 유형화 조치를 적용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PF 사업 자체 자본 비율,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가 얼마나 자기 돈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형화 조치를 차등화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100% 기준에 이 자본 비율 기준을 얹어서, 그러니까 이제 100%가 되려면 좀 더 깐깐한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이 이제 투입이 많은 사업에 좀 더 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유형화 조치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 대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무형을 적용 중이기 때문에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금융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고요. 먼저는 좀 더 간편한 표준 방법을 적용 중인 지분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더 하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식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100%, 250%, 400%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것은 이제 250%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준의 은행들이 좀 더 불명확해서 보수적으로 그냥 400을 적용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일부 주식에 대해서 25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흡수하는 정책 펀드에 대한 어떤 특례 인정 기준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기준을 인정을 하면은 이제 100%라는 비교적 낮은 유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펀드, 특히 최근에 이제 발표된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등 이런 국가 주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계획입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익스포저 규제를 지속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주담대 하한을 이제 상향하는 조치를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부분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 이런 어떤 새로운 자본 제도를 도입해서 주담대 비중이 큰 은행에 대해서 좀 더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 규제 개선 영역도 계속 이제 연구를 지속하고 계속 이제 검토를 해서 시장 리스크나 운영 리스크 부분 혹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금 현재 은행들이 내부 모형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모형에 대한 어떤 규제 개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추진해서 자본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그래서 은행법 제1조는 이제 은행의 어떤 그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너무 수익성에만 몰두하지 않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경제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중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이 부동산 이제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한도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생산적 금융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을 위주로 선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이제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자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이자 수익이라든지 신규 뭐 사업, 이런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좀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ELS 사태 등 이제 이런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받게 되면은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은행들의 자본 비율 관리에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